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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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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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눔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는아이2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holik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황 토크 하겠습니다. 패키지 만들 때 R에서 사이트 만들어주는 패키지 다운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번에 번역 프로젝트가 1.2 버전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글 번역 기여를 하고 왔습니다. 한글 번역 기여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패키지 다운에 이런저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라든지, 그러니까 사이트를 켜면 영어 사이트가 나올 거잖아요. 설명 페이지에. 네, 설명 페이지에. 근데 이제 그 페이지 만들어지는 웹사이트에 이제 용어들이 한글로 나올 수 있게 오, 하는 한글 번역 기여를 했습니다. 오. 무료로 번역을 해주고 왔다는 얘기군요. 그죠? 그럼 이제 한국인 사용자는 들어가면은 한글이 뜨는 건가요? 우선 모르겠어요. 왜냐면 패키지 다운으로 패키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패키지여야 할 테고, 그리고 그런 패키지 사이트를 공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직 제가 기능 확인을 못 했는데 왜 못 했냐면 그 언어 선택 이란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에 만드는 웹사이트 게시자가 그 언어 웹 게시를 원해서 그것만 만들고 끝나는 건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까지 본 걸로는 그 언어로 선택해서 게시하기 정도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볼 일이 당분간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만든 거 정도나 있을까 싶은 수준에.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쓰려고만 한 거예요. 아, 내가 한글로 된 내 설명을 보겠다. 그래서 아니, 사이트를 만들 때 기본 골격을 한글로 만들고 싶다 이거죠. 매번 반복하게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이 근데 이제 영어라도 엄청 어려운 언어도 다 단어로만 돼 있는 것들이라서 저도 빨리 번역을 했고, 그리고 다행히 프로세스를 태우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리뷰하는 걸 꼭 있어야만 PR을 한다든지, 합친다든지, 아니면은 당장은 헤들리컴이랑 직접 댓글로라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니까 오, 그런 핑계김에 하는 거죠. 헤들위컴이랑 대화했어요? 네, 제가 이슈 올려서 위컴이 해줄래? 그래서 제가 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예, 리뷰할 사람 있니? 그래서 알아볼게 그러고 그랬죠. 그렇군. 헤들위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패키지 개발자. 뭘 또 나란히야, 나란히는. 근데 그건 좀 멋있긴 하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도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헤들리컴이 많이 활동하는 몇 가지 패키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하는 것만 해도 대답을 해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죠. 헤들리컴이랑 맨 처음에 이슈를 얘기했던 건 아마 언제더라? 한 5년 전에 알베스트 패키지에 인코딩이 깨져갖고 이슈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OS 레벨의 기능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없다 그러고서는 퇴짜 맞았었는데, 그 5년 전에 제가 태클 걸었던 기능이 이제 R 4.2에 새로운 인코딩 체계로 컴파일된 R이 지원되면서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음. 해결된 거 확인했고요. 예. 요는 나는 헤들리 위컴이랑 알고 지내는 사이다. 아니야. 어쩐지 근황이 바로 나오더라니. 아니 아, 자꾸 오늘은 준비를 좀 했어요. 빨리 하고 끝내려고. 저도 오랜만에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일이 오, 김 있습니다. 팀장님도. 오. 그 교보문고에서 올해 이제 2021년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기술 컴퓨터 분야에 베스트셀러 분야에 제 책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뒤에 쉽게 배우는 알 데이터 분석이.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방송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열심히 책을 읽어주신 덕분이 아닐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번 기념 이벤트 같은 건 또 없나요? 기념 이벤트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하면 좀 매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나눠드리면 좋을까. 네. 저희가 계속 다른 책 이벤트도 많이 했잖아요, 그간.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준 책이 대체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방송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음. 이게 너무 많이 했나? 라는 생각이 좀 저번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너 좀 해퍼 우리가. 선물이 너무 해퍼. 네. 그 댓글 다는 분보다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조금 더 인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저희가 분발해야겠네요. 더 분발해야 됩니다. 맞아요. 앨리스는 뭐 없나요? 없어요. 네. 아일리스 그 분갈이 했어요? 분갈이? 네, 했어요. 성공했습니까?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동생이 와가지고 해줘가지고 저는 동생에게 보쌈을 먹였고요. 네, 저는 얻어 걸렸죠. 제 분갈이. 분갈이 하고 지금 별 탈 없이 적응을 잘 하고 있던가요? 생각보다 너무 큰 화분을 사가지고 애가 약간 뭐랄까? 지금 청취자분들을 보실 수 없을 텐데 제 이게 대가 2개거든요.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이슈는 없습니다. 뿌리가 뭐 아마 좀 잘 잡거나 이런 게 지금 이슈가 있나 보네요. 옆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보니까. 네, 뭐 그런가 봐요. 애가 자리를 잡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니 제가 이전 화분이 너무 작았는지 그걸 이렇게 뺐더니 뿌리들이 자기들끼리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쵸, 이제 보통, 식물 집사거든요. 식집사셔가지고 이거는 막 뿌리를 뜯어줘야 식물이 시원하다 막 이러는 거래요. 그래서 막 뿌리를 막 뜯어주더라고요. 그래요? 응. 그래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랬는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렇긴 한데 그 안에 이제 흙이 이제 물 넣으면서 다시 잘 자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여서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아마 몸살을 좀 하는데 그게 없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부디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저의 내일이가 잘 새 화분에 안착하여서 무럭무럭 더 커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HR 분야의 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보았는데 게스트분이신 이중학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로 보는 인사 이야기라는 책을 쓴 이중학이라고 하고요. 현재 학교에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비즈니스 관련된 데이터 강의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HR 데이터 관련 업무랑 HR 리서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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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게스트분이 계신데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님의 친구 조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아니 본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조 차장입니다. 조 차장입니다. 조 차장이라고요. 네. 저희 원래 같이 네. 하셨던 분 중에 조 과장님 계셨는데 비슷한 분이신가요?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저는 진급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에 업그레이드 조 차장입니다. 됐나요? 네. 네. 저희가 허락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조과장으로 다시 내려오시고요. 네. 여러분. 소개를 똑바로 하시죠.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HR 데이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니, 우리를 버리고 갔던 조과장이 왔네. 네네. 네. 버렸다가 네네. 다시 왔습니다. 네.
네. 부정하지 않아?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주제가 HR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아무래도 조 과장이 이쪽 분야에서 일을 오래 해왔으니까 저나 박 박사나 앨리스가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조 과장이 좀 와서 질문하는 걸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청해 주셔가지고. 아유, 덕분에 한번 오랜만에 근황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근황. 네. 조 과장 근황 별로 안 궁금한데? 아니 안 궁금하다고. 아, 조과장 근황은 궁금할 수 있지. 지금 들으신 아, 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럼요. 저는 이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으로 2번이나 이직을 했고, 지금은 회사에서 그 데이터 드리븐 HR,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HR 관련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나날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주 못 뵈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에피소드 들으면 언제든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그리워하지 마시고 앞쪽 에피소드를 많이 들으셔라. 무슨 뭐라는 소리 거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사실 끝. 뭐 조 과장 근황은 이제 별로 안 궁금하니까요. 빨리 이제 그렇죠. 누가 궁금해하겠어요. 네. 네, 오늘 모신 중앙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중앙님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간 어떤 일 해오셨고 그다음 지금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이제 롯데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한 10년 넘게 했었고요. 그 회사에서는 데이터,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인력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일을 좀 오래 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깜짝이야. 방금 그 일을 다 하셨다는 줄 알고 깜짝 나도. 놀랐네. 제가 다 못하죠. 그거 다 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네, 말이야. 선발하고. 와, 이걸 다 했다고 막 그러고 듣고 있었어. 그거 제가 다 했으면 여기 없죠. 그런 업무를 좀 네, 많이 배우면서 했고요. 육성 관련된 일도 하다가 뭐 HR 데이터 분석 업무도 좀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잘 아시는 자동차 회사 H사로 와가지고 핵심 인재들 데이터를 어떻게 규명하고 선발 계획에 좀 집어넣을 수 있는지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역할로 바뀌어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연구 관련된 거, HR 관련된 연구들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H사가 계속 경쟁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주도하신 거군요. 경쟁적으로 채용을 많이 하긴 하는데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채용을 계속 하는 거고. 네, 특히 아니 이건 큰 회사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뭐 뽑으면 뽑는 대로 다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계시게 할까 이것도 고민이라고. H 자동차사는 좀 유난할걸요? 유난하다는 거는 퇴사가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퇴사가 유난하다고요? 네. 그럴걸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많이 퇴사하고 있고요. 특히나 H사에서 데이터, HR 데이터 하는 꽤 잘하는 인력들이 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3분 정도 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거의 한 달 내에 다 퇴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뭐 회사에서는 관련된 인력들 수급이나 프로젝트들이 다 중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님이 그래서 다 떠맡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안 해요. 힘들어서 못하고 네.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냥 들어봐도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되는 일일 것 같고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 뽑는 게 한번 뽑아주면 다들 조직에 오랫동안 계실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니까 조직을 만들어가는 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책임이 되게 무겁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은 사전에 좀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일단 뭐 HR 데이터 분석 얘기는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또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자료들을 찾아보면 얘기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데이터를 다루는지를 잘 와닿지 않더라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부에서 뭐 HR 부서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만져봤으니까 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모호한 느낌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시는지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정리를 했던 거는 첫 번째로는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마 인사 행정 정보, 두 번째로는 서베이 인터뷰 정보, 세 번째 행동 정보 등으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인사행정 정보와 서베이 인터뷰 두 가지를 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인사행정 정보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인적 사항에 대한 거, 성별, 나이, 학력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보이는 퍼포먼스에 대한 결과, 보상, 급여, 근태 등등을 다 포괄해서 하는 게 이제 행정정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서베이와 인터뷰에서는 뭐 리더십, 조직 문화 진단, 윤리 진단, 그리고 각각 목적에 있는 펄스 서베이, 다시 말하면 즉각해서 이제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받는 펄스 서베이 등등을 가지고 하는 게 서베이와 인터뷰 정보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일단 인사행정 정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사 데이터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인적 사항,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겠죠. 이게 제일 많이 다루시는 정보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 다음에 아마 얘기를 할 텐데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활용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식별 자료로 처리를 한 다음에 분석을 좀 많이 하고요.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좀 구체적이면 승진에 대한 아, 의사결정을 한다. 뭐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아주 제한된 인원들에게만 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공개는 많이 안 되고요. 데이터를 쓸 때도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데이터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정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죠? 맞습니다. 개인의 근데 이게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도 비식별화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나요? 일단은 내부에서도 액세서빌리티의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HR에서도 권한을 가진 어, 사람들만 아주 일부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어, 권한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그걸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걸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H사도 보안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원한다고 막 직원의 정보 함부로 가져다가 하고 싶은 모델링을 해본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군요. 절대 못합니다. 아, 큰일 납니다. 절대. 네네네. 그러니까 우선 음, 그런 접근 제어라는 걸 보안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직원들의 접근 제어도 있는 상태에서 처리한다 같은 전략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잘하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봅니다. 음.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네요. 그 요청하고 기다렸다가 그죠? 오면은 내가 요청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분석 시작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마다 또 다시 요청을 해야 될까? 마치 외부에서 컨설팅 조직에 요청을 해서 작업하는 거랑 비슷한 프로세스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어, 회사들, HR 데이터 저희 그러니까 조 과장님도 잘 아시는 대로 HR에 데이터 네. 분석하는 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그건 것 같아요. 최근에 올해 한 2월에서 3월에 H사 계열사 한 30개 정도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어요. HR 데이터 분석할 때 뭐가 어렵냐? 첫 번째가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두 번째가 데이터가 없다. 없다라는 건 음, 접근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외부인이죠. 외부인처럼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얻어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음, 공감이 많이 가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안 체계를 제로 트러스트라고 옛날에는 온사이트 방식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크게 두르고 안쪽은 다 오케이 같은 전략을 취했어요. 지금도 뭐 여러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보안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아예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안쪽에 보안은 없이 외부와의 접근을 차단하는 전략을 취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어차피 휴먼 에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안 구멍의 핵심이다라는 문제의식들이 생겨서 직원들도 다 제로 트러스트, 다 못 믿어. 권한 받아서 해.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형태의 권한을 확인받는 프로세스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단계에 가깝지. 이게 그 데이터를 뭔가 분석하는 데서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보호해야 되는 정보의 종류가 상당하니까요. 음. 그쵸, 뭐 분석가 조차고 데이터 쌓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네. 뭐 달란다고 막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뭐지?
데이터 중에 인사행정 정보 같은 경우는 그간 HR 쪽에서 데이터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시기도 공감이 가는 이유가 이 인사행정 정보는 사실 그동안 HR의 오퍼레이션 데이터 관리에 해당되는 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 때 맥락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했었는데 운영상 발생하는 데이터가 쓸모 있게 분석될 형태로 유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게 분석을 위해서 재적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형태로 다시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쌓는 걸 다시 설계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될 텐데 뭐 인사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쌓일 기회도 굉장히 적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야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라고 하지만 운영상의 데이터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쵸. 공감합니다. 분석용으로 마련해 두진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음. 분석할 때의 관점으로 쳐다보면 데이터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럼 중앙님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시나요? 갖고 있는 걸 갖고 하시진 않는 것 같고 그죠? 1차적으로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좀 흥미가 있어서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갖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서베이나 인터뷰나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액세서빌리티가 어렵지 않거든요. 아. 왜냐하면 개인정보들이 다 빠지고 4번이나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로만 이제 데이터 값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안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번에 핵심 인재들에 대한 특성을 봐달라. 특성이라 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성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인사 행정 정보들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요청을 해서 받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 직원분들한테 아닙니다. HR 장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요. 부서장에게 네네. 그럼 데이터를 일단은 관리하는 분석 주제가 먼저 정해지고 나면은 그것에 맞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고 맞습니다. 나서 모이면 분석을 시작하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IT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절차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네요. 이 데이터가 아무래도 워낙 중요한 데이터라서 그럴 것도 같은데 이게 계셨던 조직들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인사 조직들이 비슷한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아마 조 과장님 보완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좀 자문해주고 들여다보는 조직들은 대부분 그렇고요. 특히나 뭐 소위 말하면 회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롯데라고 하는 회사는 이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정보들은 액세서빌리티가 없었죠. 중요한 정보를 하면 이 사람 핵심 인재냐, 성과가 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주제이자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데이터조차도 사실은 그걸 얼마나 성과라고 볼 거냐, 그다음에 각 조직마다의 성과를 어떻게 비교 분석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는 멘트들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첨언 드리면 이제는 제가 이전에 일했던 회사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중앙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네. 떠나왔으니까 이제 욕해 보세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도 일했던 LG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할 때부터 공인인증서를 이렇게 이제 인증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매번이요? 네, 열람까지는 괜찮은데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지를 그 사유를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한 6년 정도까지만 해도 주민번호 같은 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주민번호 다 지웠습니다. 그냥 생년월일만 남겨놓고, 왜냐면 생년월일이랑 그 개인 이메일만 가지고도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다 날렸습니다. 근데 저는 뭐 데이터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한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구성원들의 인지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도 HR 데이터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데이터 잘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 키가 몇 센치인지 뭐 그런 데이터까지는 쓰진 않지만 어쨌든 맘대로 다 쓰고 있다라고 하면 직원들도 회사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길 텐데 절차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확보하고 뭐 분석하고 이러는지를 철저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우리의 좀 프로세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기업이 크다고 데이터 관리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야? 지금 방금 LG 깐 거죠? 아니 LG 말고 모를 거기까지 일이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사명이 LG랑 롯데였던 네.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두 회사는 저랑 중앙님이 근무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과연. 예, 예. 과연이라고. 근데 저희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오히려 노조에서 이제 거기도 큰 회사잖아. 네, 아니 노조 쪽에서 오히려 빅부자더냐라고 하면서 이제 감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성원들에게 그런 불안감 조성 이런 맥락에서라도 이거는 관리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사행정 정보의 접근이 자유롭지 않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HR 부서에서 갖게 되는 과업이 아까 잠깐 중앙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심 특성을 찾아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량이 있는가 뭐 이런 거, 그죠? 이 여러 가지 네네. 속성들을 비교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뭘 가지고 그런 걸 찾아내게 되나요? 잘생기면 일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하하 저 개버릇을 남을 못 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하지 않았어? 왜 뺏어가요? 아 맞네. 이거 원래 박 박사 건데.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욕심이 나서. 이런 편견 덩어리들. 아유. 네, 중앙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뭐 핵심 역량을 찾겠다 하면 보통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면 찾을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주리븐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면 저는 정보 요청할 때 사실 표현이 좀 상스럽지만 이빠이 땡길 수 있는 거 다 받아오거든요. 한 번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놓고, 네. 예, 그치. 어차피 나중에 또 요청할 거니까 그럼요. 네가 줄 수 예, 있는 예. 건 다 주세요가 나은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 중에 내가 선택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역으로 데이터로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구를 좀 하는 사람이니까 관련된 문헌들을 미리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 핵심 인재에 대한 특성들 한 12개사 정도 관련된 문헌 연구했을 때는 공통 요인들이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러닝 어질리티, 학습 민첩성이라든지 성격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타겟팅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진단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역으로 찾아가서 좀 그런 특성들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공통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디에서 취합을 하는 거예요? 문헌을 어디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문헌들은 기존에 뭐 콤페리, 머서 이런 유명한 컨설팅 펌들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이쪽 업계에서 소위 말하면 많이 사이테이션하는 논문이라든지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거 좋던데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자료를 찾아서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은 가장 많이 쓰는 게 구글 케이스죠. 구글에서 리웍이나 라즐로복이 쓴 뭐 구글의 아침에는 자유가 있다 이런 책들 보면 그 퀘스천들과 HR 퀘스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특성들을 좀 찾아가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서 시작하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걸 참고해가지고 그런 역량을 우리 조직에서도 한번 측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문헌들에서 역량을 좀 탐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베이 도구라고 하면 이제 결국엔 설문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구성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기존에 갖고 있던 회사가 갖고 있는 진단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새로 예를 들면 최근에 했었던 거는 워낙 핫하게 많이 쓰이는 심리적 안전감, psychological safety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펄스 서베이, 그 즉각적으로 보내서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는 상시 설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써서 데이터를 얻기는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상시 온라인에 설문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가령 저희가 정기적으로 리더십 진단 1년에 2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레귤러하게만 하는 거 말고 경영층이나 HR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그냥 서베이를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김 팀장님과 박 박사님께 어떤 게 궁금해요. 그럼 그냥 이메일로 혹은 문자로 쏴서 그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그럼 자발적으로 응해 주시는 건가요?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필수는 전혀 아니고요. 대부분
응답률이 30% 안팎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회사들마다 아까 저희 조 과장님 말씀하셨던 직원들이 HR에 갖고 있는 신뢰와도 연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HR에서 이런 데이터와 진단을 했을 때 자기들에게 좀 의미 있는 결과값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신뢰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응답률이 좀 많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펄스 서베이 하고 난 결과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공유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모아서 결과를 공유하시나요? 분석 결과를 분석 종업원들한테 공유하는가? 네. 저희는 사실 공유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매일 펄스 서베이를 하는데 매일 그 결과값들을 홈페이지에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게 직원들에 대한 신뢰성도 많이 높여주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저희도 공유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자주 하진 않는데 하면 그래도 늦게라도 그 전사공지하는 쪽에 같이 링크가 올라오고 아예 결과를 관리해서 약간 이런 뭐라 그러죠 그거? 인포그래픽 같은 것처럼 해갖고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매번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인스턴트하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조사 자체를? 네, 조사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른 건가 싶어갖고 질문 드렸는데 저희도 메일이나 뭐 이메일로 문자나 이메일로 설문조사 해주세요라고 오긴 오는데 그렇게 자주 오지도 않고 몇 가지 아예 뭔가 데이터를 취합해야 하면 그 팀 레벨로 그 지휘 계통으로 아예 바로 와서 조사해서 가져가더라고요. 네, 조직마다 이게 문화가 좀 다른가 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죠? 차이가 좀 있고요. H사 같은 경우는 펄스를 사실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강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쓰냐 이렇게 시비 걸면 맞네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요. 다만 전 직장에서는 진짜 자주 했어요.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롯데에서는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조과장 있는 조직은 어때요? 저희요? 다른 조직들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네. 지금 회사요? 다 얘기해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아는 몰라. 거 다 얘기해. 난 아무것도 몰라요. 옮기고 또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옮기고. 아니 갑자기 개그 캐릭터가 돼서 왔어. 오랜만에 온 김에 다 얘기하고 떠나. 일단 전에 있던 회사는 그룹 교육 연수원이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끝날 때마다 이제 서베이를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교육 조직이니까. 그리고 그 서베이의 결과가 그 교육의 평가 점수로 합산이 돼서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전체 교육 참가 인원의 몇 프로가 넘지 않으면 이제 교육 점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룰도 걸려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걸려 있었고 지금 회사는 펄스 서베이를 도입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제가 그 중앙님께 질문 드렸던 취지랑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왜 어디 돌아다니다가 누가 설문조사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는 이유가 이거 내가 조사한 결과를 못 받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도 좀 있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 펄스 서베이를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결과를 공유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가 썩 예쁘지 않을 때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나거나 그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과가 안 예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의 만족도 여러분은 회사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까? 아까 중앙님 말씀하신 그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낮아.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우리 회사는 심리적 안정감이 낮구나. 나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다수의 안 좋은 이미지가 소수의 좋은 이미지도 잡아먹는 형국이 간혹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분석 결과의 어떤 활용 측면에서. 그래서 펄스 서베이 도입하긴 할 것 같은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네. 능사는 아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때로는 우리가 눈 감고 싶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변기 위에 세균 채취해가지고 막 나오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항상 쓰는 변기인데도 이상한 무슨 이유가? 예를 그렇게 들어요? 휴대폰으로 해보죠. 휴대폰.
아니야. 비유 잘했는데? 아니 휴대폰에 세균 같은 경우도 모르면 쓰는데 이게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꺼려지잖아요. 그냥 늘 쓰는 휴대폰인데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조사를 안 하면 지저분한 거 인체로 쓰는 거를 그냥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진 않으니까. 아니 조사를 해서 지저분한 걸 알면 행동의 변화를 하는 걸로 개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는 거지. 지저분한 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수준을 정해야겠네요. 어디까지 조사할 거고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리더십 진단이잖아요. 중앙님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 A, B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리더십 진단에서 어떤 리더의 결과가 좋게 나온 경우 그러면 그 리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 역시 또 저 리더의 리더십 진단 점수 구성원들이 그냥 높게 줬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고 반대로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 야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데 회사에서 인사팀에서는 저 리더 그 면팀장 안 시키고 뭐하냐 이렇게 어떤 경우의 결과가 나와도 구성원들에게 그 결과가 공유되면 이 어떤 여론을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 사례에서만 봐도 사실 리더십 진단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는 공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회사는 하나요? 어때요? 본인에겐 일단 합니다. 중앙님은 어떠세요? 리더십 진단은 본인에게만 하게끔 돼 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조 과장님이 다른 뭐 사례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예시로. 그죠. 네. 그 중앙의 리더십 진단이라는 게 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왜냐면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조직에 네네. 따라서는 리더십 진단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리더십 진단은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사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목적과 개발에 대한 목적 두 가지를 하는데 그 두 가지 공이 다 회사에서 이 리더들의 수준, 가령 리더십 역량, 스타일, 가치 등등을 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을 하고요. 예를 들면 H사 같은 경우에는 리더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 1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리더십에 대한 역량들을 동료, 상사, 부하 직원 이 세 가지 퍼스펙티브에서 측정을 해서 매년 프로그레스를 측정을 하고요. 이 목적은 대부분 개발용으로 쓰이긴 하지만 사실 좀 크리티컬한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은 인사상의 어떤 참고로 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되게 얘기가 길지만 이 목적에 따라서 어떤 걸 보냐, 어떻게 하느냐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개발이라는 거는 어떤 상사가 당신은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하니까 훈련을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피드백을 해준다던가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맞나요? 맞습니다. 거기 하나만 보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인식. 내가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울을 비춰주는 거죠. 거울을 비춰줘서 당신이 이러한 리더십이 있고 추가적으로 구성원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럼 갭을 찾아주는 거예요. 갭을 찾아서 나는 굉장히 혁신 관련돼서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사와 동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인식이 생기고 개발에 대한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는 의사소통 잘하는 줄 알고 그죠? 공감적인 대화하는 줄 알고 다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도구를 이용한 진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용도가 이제 평가할 때 쓸 수 있다는 거군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결국 인사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인사 때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좋은 거를 보고 승진을 하거나 선발을 하려는 용도가 있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을 보통 많이 쓰고요.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 소위 말하면 뒷돈을 받는다 아니면 윤리적인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리더십 진단 주관식 설문에 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희는 센서십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셀렉션 아웃 걸러내기 위한 용도로도 리더십 진단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역할이 조금은 있는 거군요. 그러면 리더십 평가, 리더십 진단한다고 할 때마다 좀 벌벌 떠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진단 때는 엄청 잘하죠.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지? 그러면 리더십 진단이 왔구나. 그리고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그러면 리더십 결과가 아마 본인에게 갔겠구나. 이런 네, 판단을 할 수 있죠. 어... 근데 좀 무서울 수 있겠는데? 제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음. 재밌게도 리더십 진단 저도 한 3번 정도 받아봤거든요. 제가 이제 리더였기 때문에 많이 알 수 있고요. 누가 썼는지를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고 예, 많은 행동의 교정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원래 뭐 예전부터 조직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연례적으로 하는 일인 것 같고, 요거를 분석하는 데도 쓰시나요?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리더십 진단을 해서 성과랑 많이 보죠. 그래서 고성과자들이 아, 보이는 리더십 진단에서의 특성이 뭐다, 저성과자들이 보이는 특성이 뭐다, 이렇게 걸러내기도 하고요. 뭐 본부, 직무, 연령, 이 세그먼트들마다의 차이가 뭐가 있다 이런 것들도 보고 성별적인 것도 보고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베이를 한번 하고 나면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변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많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뭐 만약 아까 전에 12가지 종류의 역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팀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디는 성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어디는 미치지 않고 이런 차이들이 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역량은 필요하다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 두 종류가 다 있나요? 두 종류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두 차이 종류가 다 나는 있어요. 지점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어, 리더십 진단이 굉장히 괜찮은 거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대 과소 평가들이 많이 안 돼서 차이가 좀 많이 음, 나고요. 사실은 뭐 지금 회사는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들여다봤지만 전에 회사에서는 리더십 진단 데이터가 괜찮은 선발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그 리더십 진단 데이터로 몇 번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입 1년차 때는 진단 데이터는 안 쓰고 그 참고만 쓴 다음에 승진하고 어떠한 성과를 갖고 있는가 이런 이제 비교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도 보고 뭐 평판에 대한 것도 보고 했는데 꽤 유의미해서 제법 많이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꽤 유의미하다 그러면 뭐 아마도 상관 분석해서 상관계수를 구한다든가 이런 식인가요? 그래서 얼마 뭐, 이상이 되면 요거는 관계가 좀 있다 이런 어, 판단인가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릴레이션으로 보고 상관을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회귀 예측 모델을 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은 음, 후자는 지금 제가 H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요. 전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상관이나 이런 것들로 좀 봤었죠. 음. 중앙님 그 리더십 요소가 낮게 나오는 것들 듀레일먼트 요소로 해서 관리하고 그러시진 않나요? 그게 제가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나오는 논문의 하나의 주제인데요. 그 리더들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성격 요인을 가진 사람들을 진단해서 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회사 이름을 밝히기 그렇지만 모 회사에서 성격 진단을 했는데 핵심 인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배행동, 도미네이팅 비헤이비어라고 이제 그런 행동 특징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성격 진단 해봤는데 이 지배행동이라는 특성, 예를 들면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하면 갈아먹는 분들, 부하 직원들 갈아가지고 성과 내는 분들, 그리고 공감 못하고 이런 성격적인 특성이에요.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핵심 인재의 분포를 많이 하고 있던 거고 그거를 리더십 팀에 보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성과는 좋은데 핵심 인재로서 성과는 좋은데 조직을 전체적으로 망치고 있다. 이런 것들 리포트를 해서 좀 개선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저 과장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듀레일먼트라고 하는데 레일먼트, 그러니까 이제 철도 같은 게 레일을 따라가잖아요. 그 듀레일먼트라고 하면 탈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레일을 가다가 탈선하는 걸 듀레일먼트라고 해서 듀레일먼트 요인, 그러면 방금 중앙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이 이걸 탈선하게 만든다,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조직적인 요소들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럼 아까 그 성격 진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 검사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나요? 네, 심리 검사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성격은 뭐 저희 김 팀장님도 관심 많으시겠지만 포지티브한 거, 브라이트한 사이트와 다크 사이트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MBTI, 성격 5요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브라이트한 밝은 성격들을 측정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두운 성격들을 측정한다. 그거의 일부가 드레일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안 좋은, 뭐 안 좋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들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따로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군요. 이런 안 좋은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네, 많이 씁니다. 어, 이례적으로는 뭐 H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에서 호건 검사라는 걸 많이 써요. 호건 검사는 저희 조 과장님 말씀하신 드레이먼트, 안 좋은 성격들 측정할 때 많이 쓰고요. 제가 전에 회사에서는 직접 개발해가지고 좀 쓴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요소가 실제로 부정적인 행동을 예측해주는 효과가 보고가 되는 거군요. 네, 제법 많이 되고요. 그거는 좀 어, 근데 검사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상 행동이다라고 했을 때 이상 행동을 누가 보이느냐를 규명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음, 저는 임상 집단, 정신과 상담 받는 분들 뭐 이런 집단들을 다 일부러 파일럿 테스트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행동을 진짜 보이는가를 보려고.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유효할 만큼 그 집단이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성격 요인들로 캡처를 해서 진단에 썼었죠. 아, 실제로 이상한 행동한 사람들이 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지 먼저 한번 검증해 보고 그게 나오면 그쵸. 그걸 가져다 쓰고 이런 절차로 개발을 하실 때. 네, 근데 이게 좀 많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겠네요. 일반적인 사례는 연구를 일단 아닙니다. 연구를 완료해야지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음, 근데 또 그런 절차가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 조직이랑 맞는가? 우리 상황이랑 맞는가? 이런 것들을 안 맞는 걸 감수하고 만들어진 걸 써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거나 혹은 비용을 내서 만들 수만 있다면 옛날에는 오히려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다 안 맞더라도 갖다 쓰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좋은 음, 포인트시고요. 100%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박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적분을 일반 회사들에서는 안 하죠. 효율성의 문제로.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예. 제가 전에 회사에서 요거는 꽤 괜찮은 프랙티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좀 많이 음. 썼었고 타당도도 음. 좀 나왔고 신뢰도도 나왔고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되게 좀 작정하고 성실하게 진행했던 그런 연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게 뭐 논문 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에 계신 분들이. 그럼요. 물론 그런 연구 조직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인사적인 의사결정하는데 당장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부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 복잡하게 그런 거 만들지 말고 그냥 MBTI 하면 안 됩니까? MBTI 하면 다 나오죠.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꺼낸다고? MBTI를 이용해서 뭐 직무 성과를 예측한다던가 리더십을 평가한다던가 이렇게 쓸 수는 없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답을 드려보면 이게 회사에서 소위 말하면 MBTI가 힙해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한테 힙하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과학적 근거가 많이 없죠. 과학적 근거가 많이 없다는 거는 검사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지키지 않은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MBTI를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일반 학자들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게 모 회사에서 최근에 많이 밀고 있는 AI 성격 진단 이런 것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이제 어떤 심리 쪽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좀 불편한 얘기죠. MBTI 같은 검사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정 도구가 갖춰야 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 하는 데는 쓰기 어렵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쓰기 어렵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수록 일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거를 썼을 자존심 때 문제군요, 이게.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윗분들이 바이를 안 하세요. 그분들한테 가서 이게 아, 뭐 심리 진단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어휘가설이 있고 어휘가설에 따라서 검사 개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통칭해서 음, 과학적이지 않아요라고 표현하는데 야 너는 왜 다 쓰는데 과학적이지 않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 당신이 쓰시던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다른 옵션들을 갖고 가죠. 검사에서 다른 걸 갖고 가서 더 이런 나은 요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저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김 팀장은 INTJ가 확실합니다. 저 과장 왜 이렇게 됐어, 사람이? 어? 아니, 사람 이상해졌네. MBTI를 안 믿는 거 보니까 INTJ가 확실합니다. 내가 봤을 때 조 과장은 B형이야, B형. 딴 건 모르겠고 B형은 확실해. AB형인가?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사실 김 팀장이 얘기했던 포인트 중에 궁금한 게 있어요.
특정독으로서 가져야 될 뭐였죠? 요건. 요건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무슨 요건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심리 저희가 성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성격을 측정할 때의 기본 원리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면 그것들을 표현하는 명사, 형용사 같은 것들로 이 사람들의 성격을 측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게 내 성격을 리플렉트한다, 반영한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어휘 가설이랑 렉시컬 어프로치라는 기본적인 백본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성격을 진단하는 게 심리 검사, 소위 말하면 산업심리 이런 데서 하는 심리 검사의 백본이자 믿음인데 MBTI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사 기본도 안 돼 있고 신뢰도에 대한 거, 타당도에 대한 리포트가 안 돼 있어서 쓰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홀릭 사람을 측정하는 방법을 들어보시면 네, 제가 무려 에피소드 4개에 걸쳐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거 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HR 분야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주로 이제 조사 데이터, 서베이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뭐 여전히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얘기거리가 많은 것도 같아요. 이거 말고는 혹시 뭐 최근에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 있기는 하지만 좀 쓰지는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게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행동 데이터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굳이 구분을 하자면 행동 데이터라고 하면 이미 조 과장님이나 김 팀장님 잘 아시는 이 사람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정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메일에 대한 거, 전화 기록은 아니고 누구와 전화하는지에 대한 거, 누구랑 어떤 미팅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더욱이 더 관심이 많은 게 최근에 많은 회사들에서 다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게 소위 말하면 지금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설문이나 조직 문화 진단이나 뭐 자플래닛이나 글래스도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게 S사뿐만 아니라 H사 모두 다 지금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단은 그런 행동 정보가 지금 조직 내에서 수집이 되고 있나요? 다 수집되고 있죠. 아, 다 수집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메신저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수집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수집이 된다고 해서 누가 그걸 본다는 얘기는 아니죠. 일단은 수집을 한다는 거고. 그냥 필터링 키워드 같은 게 있죠. 네. 아니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메신저나 메일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그 특정 키워드를 언급하는 것만 따로 수집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메신저라고 하면 이제 텍스트 데이터가 될 테니까 그죠? 그쵸. 텍스트 마이닝의 대상이 될 것 같고 네. 행동 데이터라고 하면 조금 아까 잠깐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봤던 것들은 이메일 누구랑 주고받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팅을 누구랑 누구랑 주고받는가? 예, 누구랑 주고받는가, 미팅을 누구랑 하는가, 콜에 대한 저희는 팀즈를 쓰는데 팀즈를 어떤 사람들과 얼만큼 쓰는가, 자주 하는가, 뭐 이런 정보들이 행동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분석할 때 좀 쓰는 이런 하나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사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정보들인 것 같은데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뭘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협업에 대한 거 많이 쓰고요. 누구랑 어떻게 협업하는지에 대한 거, 협업 네트워크 그려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누가 키맨인가 혹은 누가 소통의 창구인가 그리고 이 조직에서 사일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사일로라고 하면 이제 조직 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디서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지금 H사에서는 그게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의사소통을 좀 잘하기 원하니까 조직 구성원들끼리 정보 교류가 잘 되길 원하니까 구멍을 찾는 거군요. 어디 그렇죠. 구멍이 있는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용도로 활용 가치는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많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있어요. 되게 내밀한 정보들이니까 이게 그죠?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될까 이런 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하나의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트워크, 네트워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커넥트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성원들 간의 커넥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콜 정보, 이메일 정보, 캘린더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게 혹시나 제가 어디 공유할 수 있으면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논문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아마 사례로서 좀 보시기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참으면서 질문을 지금 아끼고 있는데, 네. 우선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네. 인사행정 정보, 그다음에 서베이 정보,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행동 정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HR 부서에서 분석하는 대상이 된다. 네, 그리고 주로는 아무래도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해요. 앞으로는 어떤 분석들이 좀 시도가 될 건가? 요즘 핫한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는 한데, 이제 HR의 미래를 보는 거죠. 이런 얘기는 2부에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멤버들 궁금한 점들 있는지 혹은 방송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지 네, 얘기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 박사님? 네. 우선 조 과장님 반갑고요. 아, 와 진심이 1도 안 느껴져. 제 역할 대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바보요? 아니 뭘 바보래. 네. 아니 뭐 HR 데이터 부분은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얘기를 해왔었고 김 팀장이랑 조 과장님이랑도 얘기할 때도 계속 궁금증을 폭발하면서 얘기했던 분야여서 오늘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기업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도 이제 대기업에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같이 듣게 돼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있었던 리더십 진단이라든지 저희 뭐 대부분 또 하시겠지만 피어 리뷰가 같이 있는데 이게 이런 효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낀 상태에서 들으니까 조금 더 재밌고 신선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또 제가 이제 개발자이거나 아니면은 접근 제어 이런 데 관점에서 지금 요 데이터를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들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깨닫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확실히 어 연구 조직이 기업에서 어떤 역량과 역할을 그다음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금 HR에서의 데이터 분석 역할이 사실 소극적인 이미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더 실험 설계를 통한 적극적인 조직에 맞는 어 연구 개발, 그다음에 이론 발굴 뭐 이런 것들 과정들도 함께 있어야만 함께 있는 게 HR이라는 분야에선 좀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오늘 들으면서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리소스가 많은 조직일 때 얘기라서 네. 뭐 작은 조직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고민이 안 갔는데 MBTI 하면 돼요, 지금 MBTI. MBTI 갔다가 김 팀장이랑 1시간 동안 떠들고 싶지만 저도 지금 참고 있어요. 넘어가고 싶어요, 그거는.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HR의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도 마찬가지고 데이터의 생성 등등도 마찬가지여서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더 적극적인 연구 단계로서 가져갈 수 있을 때 기여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지금 오늘 듣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우리 박 박사가 기계인 주제에 사람 데이터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네, 저랑도 논의를 많이 하고 또 비판할 지점들도 사실 많은데 아마 박 박사가 오늘 좀 참아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럼요. 지금 입이 몇 개인데 제가 말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유 참 잘했습니다. 네. 앨리스는 어땠나요? 네. 저 오늘 약간 짬이 안 돼서 어디에서 껴들었지 때 몰라가지고 입을 좀 네, 입이 많아가지고. 네, 입이 많고 저는 짬이 안 되고 그냥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뭐 펄스 서베이나 이런 거 저도 회사에서 이제 받아봐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HR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이거를 내가 한 거를 실제로 그 HR 쪽에서는 분석을 하셔가지고 쓰고 계신 거고 리더에 대한 평가도
분석을 하시는 건데 우리 회사는 네 그래서 그 네, 네. 네. 그-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우리 회사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것과 실제 뭔가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모두 다를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좋은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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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중앙님 오늘 방송 준비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저도 워낙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얘기한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좀 전문 용어 같은 걸 많이 써서 아주 쉽게 설명한다 이런 좀 아쉬움은 남지만 재밌게 저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뭐 조 과장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뭘 들어요? 그냥 가지.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중앙님이랑 이제 지인이에요. 이제 그래서 중앙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랜만이어가지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제가 관심 있는 주제고 제 지금 업무기도 하니까 재밌게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발전이 되게 더뎌요. 이제 중앙님도 아마 뭐 다음 회 때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계도 있고 발전도 좀 더딘 분야여서 조급하기도 한데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회사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앨리스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분석해서 하는 회사가 지금 이 모양이라고? 라고 생각. 이 모양까지는 나왔습니다. 아, 예. 이 모양. 그래 거기까지 얘기 안 했어. 분석을 한다까지였습니다. 네. 정보를 왜곡하면 안 돼. 제가 직급이 과장이 아니고 과장에서 과장인데 어쨌든 그게 아저씨가 됐어 이거 조 과장. 진짜 이상해졌는데? 참나 진짜. 어쨌든 네. 그래서 다음 회에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빨리 마무리하는 거 봐. 마무리해. 네. 저도 소감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뭐 조 과장 반갑고요. 네. 반갑고 역시 이제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얘기 듣는 게 제일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얘기는 많지만 실제로 뭐 하는지 잘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보니까 중앙님이 성격이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계점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속이 풀리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아직 궁금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좋습니다. 네. 데이터올릭은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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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